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이 아스만에 대해서 얘기를 약간 하다가 멈췄는데, 이집트학의 대표적인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를 종교적으로 많이 연구를 한 사람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 위키페디아 가면요, 얀 아스만이라고 해서 치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사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 이름을 언제 처음 들었냐면은 그 2010년도 여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때 저는 이제 그 논문 하나 쓰고 있었는데 이 독일의 어떤 대학에서 저 알고 있던 사람이 와서 제가 이제 고대 근동의 이 신아시리아 제국 대외 관계사를 작업하고 있을 때에 제 이제 논문을 많이 보던 사람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보고 이집트학을 하는 아스만이라는 사람 아느냐를. 난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 걸 꼭 읽어보라고. 여기서 많은 어떤 뭐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랬는데 듣기만 듣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이후로 챙기지를 못했는데 갈수록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걸 제가 점점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 좀 소개를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세한 건 위키피디아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독일 사람으로서 이집트학을 했던 사람이죠. 1938년생으로 되어 있고 좀 양력을 좀 얘기를 하자면은 그 이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력이 뮌헨 대학교를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을 거치고 파리 대학에 유학을 갔고 그리고 괴팅겐 대학을 거치는 그런 경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학사, 석사, 박사 그러고 난 다음에 교수가 되기 위해서 교수 그 자격 과정이라고 해갖고 한 10년 정도 걸리는데 그걸 다 거치는 동안 이렇게 도는 거죠. 한두 번은 외국을 반드시 가게 돼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그래서 가서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공부하고 그게 인정받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집트학 전공자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주로 공부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이 고대 이집트 종교 그러고 난 다음에 문화의 기억, 유일신 사상 이런 거를 많이 세부적으로 전공한 사람이 이 아스만입니다. 그래서 종교 쪽으로 이제 권위자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스만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는 그 1966년에서 67년 그 독일 고고학 연구소 이게 어디냐면 이제 카이로에 있거든요. 여기에 뭐냐면은 이제 그 장학생이나 아니면 이제 멤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했냐면은 67년, 71년까지 그 독립된 학자, 그러니까 거기서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 학자 자격을 얻어서 공부를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1971년도에, 그럼 몇 살이냐면 만 33세, 예, 좀 빠른 나이죠, 그죠? 만 33세에 하빌리타존이라고 해서 교수 자격 논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자리가 나면 교수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이게 박사 다음에 가는 데가 이제 하빌리타존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서 이제 이 교편을 잡게 되냐면은 이제 그 1976년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교수 자격을 갖춘 지 5년 지나서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이집트 학과의 교수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은퇴할 때까지 어디 가지 않고 계속 여기서 2003년까지 교편을 잡았다라고 하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는 그가 오늘날 살고 있는 콘스탄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대학에서 그 뭐냐면은 이제 문화학에 관련되어 있는 명예 교수로서도 임명을 받게 됐다. 네, 이건 이제 명예로운 교수다. 실제 교수가 아니고. 자, 1990년대에 아스만과 그의 부인이었던 사람은 어떤 이론을, 그러니까 부인도 뭐예요? 학자다 이 말이죠. 그죠? 하나에 둘이서 같이 이론을 만드는데 이런 이론을 만드는 Cultural and Communicative Memory라 해서 문화와 소통의 기억에 관한 이론을 만드는 독특한 연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국제적으로. 그리고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집트학 이외에도 이러한 그의 연구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 그는 주로 이 어디에 천착했냐면 기독교하고 유대교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유일신 사상, 이 단일신, 신이 하나밖에 없다. 모노테이즘, 그죠? 모노테이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모노테이즘에.
그래서 그는 예전에 알려져 있던 모노테이즘에서 벗어나 그러고 난 새로운 시각을 갖다가 제시하게 됐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술 활동을 보게 되면 많은 저술을 하게 되는데 아스만이 이제 고대 이집트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가 알려진 거에 비해서 좀 더 유대주의와의 어떤 영향 관계를 갖다 봐야 한다고 주장을 된. 자, 그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normative inversion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normative 규범적인 inverse, 그죠? inverse가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 용어를 쓰면서 그 이론을 이제 펼쳐 나가는데 some aspects of Judaism에서 유대주의의 몇 가지 면모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집트적인 관습과 신학과의 어떤 관련성 속에서 이제 해석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얘기까지는 좀 복잡하니까 좀 생략을 해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애가 쓴 저술인데 이게 있어요. The Price of Monotheism이라는데요. 유일신사상의 대가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이것이 그의 그 Mosaic Distinction에 대한 그의 개념에 대해서 많은 비평을 얻었다는 관심을 쓴 거예요. 칭찬도 받고 비판도 당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의 이 학문적 업적이 주목받은 게 상을 많이 받았네요. 1996년도에 그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주는 상을 받아요. 막스 플랑크 연구소 알죠, 그죠? 세계적으로 자연과학을 많이 육성을 하고 인문학도 많이 키우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주는 상을 받고, 그런데 1998년에는 독일 역사가상을 받았어요. 그때 아직 나이가 50밖에 안 됐는데 50은 넘었나요? 60에 독일 역사가들에게 주는 역사가상을 받고, 그 해에 또 윈스터 대학에서는 이제 신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이건 자기가 공부해서 받는 게 아니라 업적이 있을 때 그냥 명예롭게 주는 걸 갖다는 거죠. 이 신학 전공 안 했다 하더라도 종교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민스터 대학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고, 그런 다음에 2004년에 예일 대학교로부터 또 그러한 명예로운 어떤 표창을 받고, 그런데 2005년에는 또 그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교에서 또 명예 박사를 받게 되고, 2006년도에는 그 독일 그 정부에서 주는 그 연방 공화국 그 훈장을 받는데 이 제1등 훈장, 퍼스트 클래스 훈장을 받게 됩니다. 이제 사회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2006년도에는 또 알프레드 크룹이라고 하는 재단인데 거기서 주는 상을 받고요. 2011년도에는 그 바이에른 주의 학회가 있는데 여기서 주는 또 높은 수준의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문학이라고 보지 말고 문예상이라고 보면 되죠. 2017년에도 또 상을 받는데 그의 부인하고 같이 집단 기억이라고 하는 이론을 갖다 만든 데 대해서 발잔이라고 하는 상이 있거든요. 이걸 받고, 그런 다음에 2018년에도 그의 부인과 함께 독일의 그 도서 교류 협회에서 주는 평화상을 받고, 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적과 상이 많은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그가 이제 저술한 것만 간단히 한번 보게 되면 이런 게 있는데, Ägypten Theologie und Frömmigkeit einer frühen Hochkultur 1984년에 나왔. 그러면 이 사람이 몇 살이냐? 그 46세에 그 책이 하나 나오는데 초기 고등 문화의 신학과 경건성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에서 그랬다는 거죠. 이런 저술이 하나 있고, 그걸 한 다음에 이제 2001년도에 The Search for God in Ancient Egypt라고 하는, 이거는 독어에서 영어로 넘어온 책인데 영어로 이제 어떤 사람이 옮긴 거죠. 고대 그 이집트에서의 신을 찾아서 뭐 이런 저술이 있고, 또 불어로 나온 책도 있네요. 마트라고 하는, 마트는 어떤 지명이나 인명이 나오는데 레깁데 파로니que et droit de justice sociale에서 그 사회적 정의 이념과 이집트의 파라오 마트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소개할 만한 많은 기억인데, 요 기억에 관한 저술이 하나 있습니다. Das kulturelle Gedächtnis schrift Erinnerung und politische Identität in frühen Hochkulturen Munich 이런 나오죠. 문화적 기억, 문자, 기억, 정치적인 정체성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런 책도 있고 이게 영어로도 번역이 돼 있고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모노테이스무스 und 코스모테이스무스 해서 유일신 사상과 뭐예요? 우주론이라고 하는 그런 저술을 1993년에 남긴. 그 외에도 뭐 얘기할 것은 많지만 이거 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정도로 하고 어쨌든 간에 어떤 문화사적인 업적이 굉장히 큰 사람 종교적으로 얀 아스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도 한번 알아보고 싶었는데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하다 이런 말하기 그렇고 너무 전문적이어서 이런 게 있다는 걸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고 관심 있는 사람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얀 아스만 책이 우리나라에 어떤 게 번역이 되어 있는지. 종교 분야에서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한 반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자, 10페이지에 그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신으로 설정된 태양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네. 이집트는 태양신을 많이 섬기고 있죠.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에는 뭐 아폴론 신이 태양신이라고 그러는데 태양이 언제나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태양을 갖다가 예전에 이제 기복 신앙을 믿던 사람들은 이제 태양을 많이 뭐 종교로 만들었다기보다 마음속으로는 그 경이로운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 자, 흔히 불리는 명칭이 레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레, R-E. 이렇게 해갖고 이제 상이집트의 아문과 결합되면서 이제 그 신이 아문레라고 결합형의 명칭을 가지게 되더라. 태양과 그것의 움직임에 관련하여 하루와 1년 등의 개념으로 하나의 질서가 연관을 지니게 되었고 그 결과 이집트인들은 결과적인 순환론적인 시간 이해를 발전시켜갔다. 동시에 미세한 시간의 측정, 무엇보다 행정적, 숭배적인 이유들로 인해 그리고 나일의 입구에 대한 준비와 제2의 시간에 잘 맞춘 수행 등의 이유로 결정적인 의미가 부과되었다. 이것은 천체의 움직임에 대한 아주 정확한 관측.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처럼 아무래도 이 자연신 사상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점성술이 발달할 수밖에. 천체를 보고 관측하는 관측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정확한 관찰을 하게 됐다는 거죠. 정확한 관. 무엇보다 시리우스 즉 거대한 개의 모습에서 가장 밝은 별의 관측을 해냈고 이는 태양과 달에 대해서도 그러했다. 이러한 절차의 인식은 헬레니즘의 시대와 카이사르의 달력 개혁에서도 그 근거가 되었고 그걸 할 수 있도록 미리 자리를 깔아준 게 바로 이집트의 천문학이다. 현대의 시간 측정에도 기초가 기반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그 카이사르라고 하는 로마의 그 독재자는 그가 짧은 독재 기간 동안 했던 많은 업적 중에 이제 율리우스역이라고 하는 달력, 율리우스 칼렌더를 만드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가장 과학적인데요. 이 카이사르가 이런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 카이사르 아시죠, 그죠? 로마의 공화정의 마지막 시기에 폼페이우스와의 이 내전을 극복하고 승리해서 짧은 기간 동안 독재관이 돼서 1인 천하를 누렸던 사람이 이 카이사르고 그의 아들이 누구냐? 실제로는 거의 손잡벌인데 나이가 한 40몇 살 차이 나는데 아들이 없었던 카이사르가 하는 수 없이 집안에 제일 가까운 친척 중에 남자아이가 하나 유일하게 있는 게 옥타비아누스였거든요. 이 사람을 입양해서 자기 아들로 서류로 만들죠. 그래갖고는 이제 자기 어떤 재산 권력을 물려주는 걸로 했던 옥타비아누스. 이 옥타비아누스 인류사의 획을 긋는 사람인데 바로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는 사람. 원수정을 도입했던 사람. 로마의 장기적 평화를 갖고 왔던 태평성대를 불러 모았던 사람이 아우구스투스고 통치자로서의 이 통치 능력은 가히 전무후무한 탁월한 능력을 지녔던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였다라고. 자, 그 다음을 한번 보면 그런즉 일상 정치 숭배의 질서는 하나의 우주적 질서의 성분이었다. 이것들은 그 풍요의 땅하고 사막이 대립되고 그런 다음에 삶하고 죽음이 대립되고 이게 이제 전부 짝을 지어놓은 어떤 대립상들이라면 문명과 미개가 대립되고
지속성과 재앙 이런 것들이 반대 개념을 서로 쌍을 이루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주적이고 사회적이고 윤리적 요소들의 결합이 이른바 중왕국에서 발전되어간 마트의 이해 속에서 자세히 드러난다. 자, 중왕국이 아니고 이 오타입니다. 중왕국이다. 중왕국이 중왕. 자, 신이자 강령으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진 이것은 올바르고 질서 있는 행동을 구체화하며 결국 올바른 질서 자체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 모든 것들은 단지 파라오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아니면 조심성이랄까, 배악퉁이라고 하는 에 대해 책임을 졌고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자, 이러한 질서 로 침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영역이 어떠하든지 재앙을 의미했다. 질서를 침투한다는 말이에요. 이 파고 들어오니까 질서를 위반하는 걸 말이에요. 위반하는 말이면 이게는 어떻게 돼요? 재앙으로 이제 응징을 한다는. 철저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정교적 반복을 통해 파라오는 이집트 왕이죠. 그의 지배자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했던 것이. 이 왕으로서 뭐 쉬운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다 해내야 되니까 사실 그 부담이 큰 일이 바로 왕이 할 일이다 이 말인데. 자, 이게 뭡니까? 신정일치다. 고대 근동하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고대 근동보다 더 심한 데가 여기다. 왕이 굉장히 절대화된다 이집트 사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신정일치다라는 이 정도는 알아놔야 되네.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종교하고 정치가 같이 맞물려 가면 더 편하다 이 말이네. 요즘에는 안 편하게 불편하죠, 그죠? 그러니까 종교는 독립을 해버리는데 옛날에는 지배자가 종교까지 다 같이 하네. 신정일치 사회에 메소포타미아보다도 훨씬 더 강한 신정일치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어쨌든 간에 종교고 뭐고 다 독립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를 타치를 안 하려고 그러네. 왜냐하면 옛날에 종교를 박해했다가 역사적으로 이 부작용이 심했던 거예요. 종교를 웬만하면 터치 안 하는데 어떤 종교를 터치해야 되냐면 사회 질서를 깨면은 이건 안 된다 이면. 이런 것들이 종교들 중에 있단 말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갖다가 거부하는 그런 종교, 조그만 그런 신념을 지닌 그런 종파들이 있기를 않나. 별의별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 국가는 어떻게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니. 그래서 이집트는 정교가 그죠? 정치하고 종교, 정교라고 그러는데요. 이 오소독스 종교가 아니고 정치하고 종교, 신하고 정치하고 이거는 정치하고 종교 그 말입니다. 이게 일치하는 사회가 돼요. 일치가 돼야지 지배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정치만 잘했을 게 종교적 비능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좀 부담스러운 게 맞죠. 뭐든지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왕은 이런 말이 나오죠. 11페이지 넷째 줄을 보게 되면 자체로 하나의 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이 신을 어떤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든지 그리고 어떠한 다양한 이해 방식으로 연관지어진지 간의 말이다. 이거죠. 그는 신성을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다. 내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옛날에 궁예라는 사람이 뭐야? 내가 미륵이니라. 여러분들 뭐 동화책이 아니라 위인전 보면 궁예라고 있잖아요. 궁예. 고려 나오기 직전에 후삼국 끝날 때쯤에 그 당시에 왕건이 자기 주군으로 섬기던 중 출신의 사람이 궁예 아닙니까? 스님이었는데 자기 정치 가고 싶어서 세상에 나온 사람 궁예가 약간 헷가닥 해갖고는 하는 소리가 일부러 그랬는지도 모르겠고요. 자기를 절대하기 위해서 나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관심법을 지니고 있다. 마음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관심법. 그래갖고는 이제 자기한테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은 적결 재판에서 자기가 어전에서 회의하다가도 친아들이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막바로 이제 활을 끄집어내 쏴서 죽이고 뭐 그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궁예 이런 사람들인데 뭐 역사를 다 믿기가 힘든데 실제로 그랬다니까 뭐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민심을 잃어버리니까 왕건한테 이제 쫓겨나가고 제거돼 버리는. 그래서 이집트 왕은 이 신의 어떤 대인이기 때문에 지가 신처럼 군림할 수가 있는 괴틀리시카이트 신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이 중국하고도 똑같은데 중국에서 예전부터 황제를 일컫던 말이 뭐냐면 천자라 하늘의 아들이 하늘의 아들. 이집트 왕도 신의 아들이 신의 아들이다. 신의 보호하에 있었고 신으로 계속해서 살아.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죽고 난 다음에도 다시 산다고 생각해가지고 미라가 왜 나옵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관념이었으면 그런 걸 뭐하러 만듭니까? 그 고생해갖고 뭐 붕대를 감아갖고 말이죠. 그래갖고는 이제 죽은 게 아니다고 하면서 집어넣어갖고 나중엔 다시 살아난다고. 막 그런 짓을 왜 했냐면은 이 종교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믿으려고 했고 믿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종교심이 강한 이런 부족, 예를 들면 이제 중앙아시아에 이런 이상한 부족들 있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부족장, 힘이 있는 사람 죽으면 그 사람이 저승 갈 때 혼자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 본의 아니게 옆에 아끼던 그 종이랄까 친한 사람을 생매장을 해가지고 같이 죽여버려. 너도 가라 해갖고 저승 갈 때 따라가라. 이런 관습이 왜 생겨? 이 종교성 때문에 생기거든요. 종교성. 이걸 안 믿으면 이런 짓을 누가 합니까? 그죠? 사람은 애꿎은 사람 왜 죽입니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절대적인 어떤 지배하에서 이제 빈발하게 일어났다는.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보다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지배자이자 신으로 그에게 경의가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그를 갖다 신처럼 떠받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이롭게 대해줘야 돼. 이것은 단절되면 안 되는 거죠. 죽은 이후에도 지켜져야 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94년도에 지금 그 김정은 살았다 죽었다 말이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분명히 어디 아픈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유명한 김일성 아닙니까? 김일성이 그때 이제 80을 약간 넘겨서 죽였거든요. 죽고 난 다음에 그 며칠 동안 어떻게 하냐면은 그 무슨 시험관 유리관 같은 데다가 시체를 그대로 어떻게 돼요? 관에다 집어넣어 가지고는 집어넣었는지 아니면 안 집어넣었는지 그대로 한 며칠 동안 그걸 묻지도 않고 그대로 놔둬요. 사람들한테 뭘 과시를 하냐면은 그 혹시라도 그 죽었다 그러면 민심이 동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금방 안 죽는 것처럼 신격화하는 그런 원맨 쇼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인간들이 너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런 사고방식이 결국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이집트에는 우리보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옛날이었기 때문에 이런 왕이 죽었는데도 보면 미이라로 붕대를 감고 안 죽었다고 생각하고 부활한다고 생각하고 뭐 그래갖고는 이제 냉동을 한다든지 히틀러가 죽었을 때도 이건 유언비어인데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데 안 죽었다고 뭐 주변에 있는 부하들이 냉동실에 집어넣어서 영구 보관하면 나중에 살아난다고 뭐 그런 유언비어가 많이 퍼졌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런 모습들로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가치가 있는데 인간의 어떤 심리를 많이 배웁니다. 인간은 굉장히 넌센스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11페이지 둘째 단락 계속 보게 되면 그 어느 곳에서도 이집트인들의 저성에 대한 이해만큼 아주 선명히 그 지속성, 존속성에 대한 강조가 표현된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도 뭔가를 갖다 붙잡고 늘어지는 그런 게 이집트에 굉장히 강하다. 저성이 뭐 이집트만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왜 없어요? 우리도 있잖아요. 그죠? 서양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뭐가 있냐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 장례식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그 저승 갈 때 노자를 갖고 가. 노자라고 하는 이제 용돈을 갖고 간다고 죽는 사람이 이리 어떻게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이게 사람 집어넣잖아요. 집어넣으면 이게 삽을 이렇게 파갖고 넣을 때 사실은 인부들이 자기들 그 용돈 쓰려고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외롭게 그냥 보내시면 안 되고 자꾸 10,000원짜리 하나씩 넣어라, 뭐 5,000원짜리 넣어라 하고 자꾸 넣거든요. 그럼 그 이제 사별한 부인들이나 손자들, 뭐 친구들 와서 뭐 기본이 10,000원입니다. 요새는 한 10만 원. 그래 하면은 이게 외롭지 않게 저승 갈 때 노자한다고 그래갖고는 넣어놓고 난 다음에 이거 다 알죠. 그 나중에 딴 사람 가져간다는 거를. 그래 가고 나면 그 이제 삽질하던 인부들이 다 전부 따까마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이집트에서도 이렇게 이 저성에 대한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게 안 죽으려고 하는 인간 본성, 그죠?
뭔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들 아주 집요했다라고 하는 거. 네,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비판을 하면 안 되는 게 사람은 살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죽음은 삶과 질서의 영역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수렴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지배자가 묻힌 무덤에 대해서 가장 큰 이 주목,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배자가 묻힌 무덤에 대해 가장 큰 주목을 하고 기억의 보존, 전통의 유지가 밀접한 관련성 속에 놓이게 됐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집트인들에게 중앙 집권의 극적인 붕괴에 직면하는 속에서도 그 지속성을 지켜가도록 가능케 만든, 말이 좀 독특합니다. 지속성을 지키도록 해주었으면 이렇게 봐야 돼요. 제가 좀 번역할 때 이게 좀 이상하게 되네요. 지속되도록 만들어 주었으며 예전의 전승들, 말로 전해오거나 글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을 새롭게 지탱케 하는 연결점들을 통해서 끊임없는 리듬 속에서 모든 것이 반복되도록 해준 것이다. 이게 삶의 어떤 그 흐름이 돼, 리듬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죽으면 왕은 어디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함부로 죽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나 다시 부활을 기원하고, 그럼 종교가 또 개발이 되고 뭐 이런 거. 자, 이는 이집트의 문화에 놀랄 정도의 일관성, 그리고 난 다음에 안정성, 그리고 폐쇄성이다. 아까 얘기했죠. 폐쇄가 많이 됐다면 다른 문화를 잘 접하지를 못해요. 왜냐, 들어오려면 이게 지형적으로 힘들단 말이죠. 그죠? 그 외침도 잘 안 받아요. 물론 중간기는 3번 있었지만은 그 멀리서 들어와서 침공하는 경우는 아시리아밖에 없습니다. 그 후에 이제 페르시아 가면 있긴 한데, 웬만해 갖고는 쳐들어와도 주변에서 쳐들어오지 멀리서 못 쳐들어온다면. 자, 이 문화는 그리스인들에게 이미 원질적이고도 명예로운 표본으로 간주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폐쇄성 아까 얘기하던 내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 차례 이집트 문화를 서술하는 폐쇄성의 문제가 지적이 돼요. 주로 우리나라 교과서, 우리나라의 중고교 그 세계사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버전이 바꾸어져야 돼요. 뭐냐면은 이집트가 지리적으로 폐쇄되어 있다. 이건 맞는 말인데 이걸 너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서술 자체가 부정확하다. 지리적 결정론은 배격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까지만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걸 뭘 보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저도 최근에 한번 이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역사와 담론을 보게 되면 2019년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거 이집트 문명이 지리적으로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평화를 유지하고 왕권이 유지됐다. 이거는 지나친 생각.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표현을 좀 조절을 해야 돼요. 자, 중고교 세계사가 지금도 2015년에 다시 나왔는데, 고등학교 세계사. 여전히 이 문제를 갖다가 제대로 지금 짚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걸 갖다가 바로 이해하자고 역사와 담론이라고 하는 학술지에다가 2019년이거든요. 4월달. 여기 보면 54, 55페이지에다가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리적 결정론을 쉽게 받아들이지 말자. 지리적으로 폐쇄된 게 이점 본 건 맞지만 이걸 너무 쉽게 안일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내가 그 얘기를 한 게 있어요. 폐쇄성이 맞죠. 폐쇄성이 뭐 맞는 키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집트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충분히 공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가능성이 있었는데 다만 메소포타미아에 비해서 현격하게 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래서 이집트 역사를 바라볼 때 조심해야 될 시각은 지리적인 결정론을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럴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셋째 단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집트에서도 위기, 재난 등이 결여된 것은 아니에요. 고왕국 시기 아까 제가 정리했죠. 그 최초의 절정에 이르렀는데 이 시기 및 파라오 체제의 특별한 상징은
하이집트의 중심지 멤피스가 좀 남쪽에 있거든요. 지도를 보면 남쪽에 있는데 제3왕국 그리고 제4왕국 특히 뭐 이렇게 저렇게 지명이 많이 나오는 거 일단 뭐 고유명사 나오면 좀 빼버리고 이 피라미드가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명이 절정에 이르는 피라미드를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 굉장한 그게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수천 명이 필요합니다. 만 명이 필요합니다. 피라미드 실제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만드는 그 아파트 있죠. 30층, 40 이런 거 한 대여섯 개 만드는 정도의 어떤 뭐라 할까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63 빌딩 한 3분의 1 정도의 뭐가 필요해요? 그 힘이 필요한. 이런 피라미드를 만들었는데 이게 2개, 3개 만든 게 아니고 이집트 찾아보면요. 셀 수 없이 많이 만들어요.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요. 이걸 어떻게 가능하겠을까? 그래갖고 이제 현재 많은 사람들이 따져보거든요. 수학적으로 따져보는데 수천 명이 늘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재료가 필요한데 이게 돌이 필요하잖아요. 돌을 그런 걸 갖다가 구해갖고 오는 거. 그걸 한다 깎아야죠. 그죠? 그 피라미드 사이즈에 맞게 깎. 그래갖고는 이걸 정확히 길이를 재갖고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삼각형으로 만든다. 그러면 이거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운송을 어떻게 할 거냐면 돌이 뭐 원하는 대로 뭐 만들고 싶은데 그 동네에 있느냐? 없죠. 100km, 200km도 옮겨갖고 왔다고. 그러면 이걸 어떤 도구를 통해 사람이 들고 온다는 상상하고 그럼 무슨 바퀴 달린 거를 밀고 왔다든지 다 계산을 해본단 말이야. 그러고 난 다음 만들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루 이틀 만들어도 될 게 아니고 몇 달 정도 잡는다 치면 몇 달 동안 공사에 투입될 수 있는 인부들을 갖다가 재우고 입히고 먹이고 해야 된 이 모든 거를 그 공간에다 활용할 수 있으려면은 이걸 움직일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거 계획할 수 있는 뛰어난 머리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 수용할 수 있는 숙박 시설이 있어야 되고 양식 조달이 다 수학적으로 계산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쌓아 올리니까 이 정도를 갖다 기원전 2000년 3000년 전에 했단 말이에요. 참 믿기기가 힘들죠. 이걸 갖다 이집트 곳곳에다 하니까 이집트에는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았습니까? 인구가 많은 게 확실해. 이 움직일 수 있는 말빨 있는 공권력이 있고 그다음 수송을 할 수 있는 이 수송 차량이랄까 도구가 있고 감독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이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적어도 중학교 수학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존재를 했다. 놀라운 일이. 그래서 이집트의 이 피라미드와 공사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등 문명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그 외에도 뭐 더 언급할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 배운다고 요즘에는 언제 배우냐면 이 삼각함수를 갖다가 할 줄 알아야 피라미드를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거를 갖다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다. 인간의 지혜가 옛날부터 엄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피라미드 같은 게 하늘로 왕이 상승하는 걸 묘사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갈수록 이게 어떻게 뾰족해져 삼각형으로 올라가거든요. 이걸 뭘 의미를 하냐면 이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지배자가 힘이 있다는 걸 갖다가 멀리서 봐도 다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쫙 그래서 자기가 신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태양의 운행과 뭔가 대비되는 거죠. 아날로그가 된다면 그런 느낌을 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벨탑이 궁금하면 창세기 11장을 찾아보면 나타나는데 여기도 보면요. 바벨탑이 이렇게 나와요. Reach to the heaven이라고 나와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벽돌을 구워 갖고는 쫙쫙 이제 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바벨탑은 이렇게 안 돼 있고 펑퍼짐하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물론 끝에 가면 이렇게 되겠지만은 이래갖고 이제 천 개를 쌓아 올려서 이제 제일 꼭대기에 뭘 만드냐면은 제사 지낼 수 있는 이 제단을 만들어서 이 기우제를 지닌다든지 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바벨탑하고 피라미드하고 비슷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인간들이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꼭대기까지 쌓아 올린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하늘 끝까지 닿고자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그래서 이게 왜 무너뜨리냐면 신이 그걸 괘씸하게. 왜냐하면 이제 신을 섬기지 않고 신하고 같아지려고 하는. 그래서 신보가 고약하기 때문에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해갖고는 어떻게 그때까지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를 분산시켜서 공사가 못되고 자발적으로 무너지도록 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해석이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11페이지의 끝에서 세 번째 줄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